자, 봐봐. 여기 단원이 원재 구조라는 건데, 원재 구조라는 건, 원재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안 보일 거야. 공유를 안 했지. 자, 원재 구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원재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봤듯이 핵이 있어. 핵 안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그다음 전자도 있고, 그건 다 그냥 아는 내용이잖아. 이게 원재, 원재. 그리고 첫 번째로 2단에서 배우는 건 원자의 구조인데, 일단 원자는 볼 수 있나 없나?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응? 불가능해요. 그 원자를 보는 현미경이 하나 있어요. XTM이라고. 이 XTM은 어떤 거냐면 금속 표면에 아주 가는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쭉 스캐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봐 이렇게 훑어보면 원자가 동글동글 하대요. 그 정도 알아. 그래서 이 원자를 여기 있는 원자 하나를 잡아 뗄 수도 있어. 이 침을 이용해서. 이 침을 하나 떼면은 떼가지고 이 글씨를 쓴 게 한자로 원자야. 근데 세상에 가장 작은 글씨라고 쳐보면 그게 안 나오고 IBM이라는 글씨가 나와. 구글에 한번 쳐볼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글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글자. 안 나오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오지. 가장 작은 스톱모션. IBM.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제 뭐로 하냐면 탄소 원자하고 여기서 이 원자를 움직여 쓴 글씨들이야. 지금 이 원자야. 원자가 어때? 동글동글하지 뭐 표면이. 이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원래는 원자라는 한자를 썼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중국이잖아. 한자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는 가장 먼저 글씨를 썼어. 근데 제일 많이 열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중국 있으면 제일 많이 열받는 나라는 그거야 저기 미국. 그 미국이 잽싸게 그 추리에 가면은 IBM 연구소가 있어요. 이 IBM 연구소에다가 야 빨리 한번 써봐 그래가지고 급하게 쓴 거야. 급하게 쓴 게 아까 그 글자야 IBM. 그렇죠. 그래서 이제 IBM이 그 컴퓨터 회사잖아. 근데 이 미국 기업들은 그 번 수익의 일부를 무조건 연구기관에 투자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옛날에 그 연구했던 프로젝트 했던 팀은 어디서 그 돈을 줬냐면 저기 코카콜라. 코카콜라에서 이제 돈을 받아다가 연구를 했어. 그래서 연구실에 가면은 자판기가 있어요. 밴딩 머신이 있는데 그건 코카콜라지. 공짜야 공짜. 눌러서 막 먹어.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그거는 본 게 아니죠 실제로는 이렇게 뭐 만지거나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필요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원자 구조에서는 고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 자, 이 두 가지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이 단원에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원자들이 이렇게 뭐 핵도 발견이 되고 전자도 발견됐을 거 아니야. 누가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야 핵과 전자로 돼 있어 한 얘기를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엔 원자 모형을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자 주기율과 그 다음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 주기에 관한 얘기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잠깐 배워요. 그런데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은 이제 화학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화학원에서 배우는 주기적 성질은 유효 핵전환 뭔지 모르지만 핵전환 그다음에 반지름인데 원자들의 반지름도 배우고 뭐 이온들의 반지름도 배워. 그러면서 뭐도 배우냐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변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주적 성질들의 이런 값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 반지름이다. 그럼 뭐 플로린이 뭐 72 피코미터니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외우라고. 외워요. 암기. 이 암기를 하면 가장 간단한 일인데 암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귀찮으니까. 암기를 안 해도 풀 수 있으니까 암기를 안 하고 푸는 거지. 그런 거지. 뭐 영어 독해를 하는데 단어의 뜻을 몰라. 그럼 단어의 뜻을 아는 애가 있어. 독해가 쉽겠네? 아니야? 단어의 뜻 다 알아. 그러면 독해가 쉽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안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문장과 저 문장 앞뒤를 보고 이 단어의 뜻을 니들이 유추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 맞지? 나 같은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 야, 다 외워. 일단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석하자. 단어 외우고 해석하면 제일 편해. 안 그래? 단어를 모르니까 힘든 거지. 옛날에 선생님 나는 아닌데 영어를 되게 못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모든 게 만점인데 영어만 만점이 아니야. 우리 수험식 때 학력고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걔가 뭐로 했냐면 방학 때 그, 그 동화사전 있지? 큰 거 있어. 옛날엔 전자사전이 없었으니까 큰 사전을 들고 정말 절에를 갔어. 진짜 옛날 얘기지. 절에 가서 그 사전을 싹 다 외워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바로 100점 났어. 그게 암기의 힘이야. 암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귀찮지? 외우지 않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 왜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외우는 걸 귀찮아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외우는 거야. 알았어? 이게 다 내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암기가 짱이야. 암기하면 다 돼.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신 뭘 걱정을 해. 달달달 외워버리면 되지. 그 중에 몇 개 나오겠지. 뭐. 근데 걱정들을 하죠. 암기 안 하려니까. 문제 뒤지게 풀고 하죠. 외우세요. 외우면 다 됩니다. 알았어요. 내신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맞잖아. 당연히 인간의 한계는 뭐야? 72시간 동안 외우고 있다가 다 까먹는데.
근데 그 아닌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한 번에 슉. 누구지? 그 기자 까먹었다. 트위터 차? 그냥 하네. 고래. 우영. 우투더 영투더 얘가 걔구나. 우투더 영투더 뭐 이런. 걔 있잖아 우영. 걔는 이제 그런 게 아니지. 걔는 다 다 복사기처럼 복사가 돼 있는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외우세요. 근데 이거는 두 번만 외우면 돼. 첫 번째 시험 보기 전에. 두 번째 수능 보기 전에. 알았어? 그렇게만 외우면 돼. 뭐 계속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좀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이야. 응?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다고 되게 어렵지도 않아요. 첫 번째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자, 원자란 얘기는 일단 1803년도인가 6년도인가 3년. 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턴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돌턴은 이제 이렇게 원자가 구형으로 돼 있으면 이 구가 가장 효율적인 도형인 건 알아요? 표면적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도형이 구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원자는 어떤 입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1803년도니까 한 7, 80년 지나요. 1886년도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1886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학문들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냐면 물리학 중에 전기와 자기학, 그러니까 전자기학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해요. 이 전자기학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제 방정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전기를 걸어주고 버티가라고 요즘 빛 같은 거 나오게 빛이 나오게 돼요. 그런 일단 실험들을 많이 해. 근데 여기 보니까 이쪽이 이제 플러스하고 이게 마이너스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플러스 구에서 뭔가 나오더래. 이렇게 빛들이. 이게 이제 이런 이름이 양극선이죠. 그래서 이 양극선의 정체가 이제 궁금했던 거야. 양극선의 정체를 딱 보니까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양성자예요. 그래서 골트슈타인은 뭐를 발견하냐면 양성자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좀 큰 입자죠. 큰 입자가 있구나라고 하게 되고 그 큰 입자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되고 이런 선들을 그 양극선이라 그러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원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아, 이런 입자도 있구나. 왜냐면 입자 크니까. 그래서 원자 안에 이게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1897년도 똑같은 방정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극을 바꿔서 실험을 해요. 역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 빛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음극선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음극선이 어떤 애일까라는 걸 이제 좀 궁금해했던 거지. 양성자는 양극선은 좀 입자가 큰 애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게 뭘까? 이게 뭐 보니까 어 질량도 잘 측정이 안 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입자 같지도 않은데 뭘까 이렇게 고민하죠. 그러다가 그 헤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츠. 자,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응급상 말이야.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톰슨이라는 사람은 헤르츠가 했던 실험과 다르게 여기를 뭐로 만드냐면 진공으로 만들어요. 진공. 진공을 만들고 실험을 똑같이 해요. 그랬더니만 이제 첫 번째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 이 결과야. 그래서 이제 빛이라 그랬나 봐. 그림자가 생겨서. 두 번째. 여기다 전기장을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냐면 이쪽에는 플러스 그걸 걸고 이쪽에 마이너스 그걸 건 거야. 애들이 휘어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플러스 쪽으로 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빛은 아닌 거네. 빛은 안 휘잖아.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안 휘잖아. 그러니까 빛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세 번째 결과는 바람개비였어요. 자, 응급선이 가는 데다가 이제 이 바람개비를 내버려 뒀더니만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더래. 막 돌더래. 이거 도는구나. 바람개비가. 그래서 막 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실험 결과야. 실험 결과를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림자가 진대.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음극선, 이 음극선이 플러스로, 플러스 극적으로 휘었더래요.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이 바람개비가 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바람개비가 왜 도냐면요. 공기 중에서 바람개비가 도는 이유는 이 바람개비 날개를 공기 입자가 때려서 돌아요. 후 불면. 자, 바람개비는 이제 공기 입자가 바람개비 날개를 때리면서 돌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이게 진공이잖아. 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전혀 없어요. 그럼 돌릴 이유가 없거든. 돈다는 얘기는 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전자를 발견을 해요. 그럼 아까 양성자 했을 때하고 이 전자 발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성자는 입자가 사이즈가 커. 전자는 굉장히 작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였어요. 그런데다가 전자는 말이죠. 전자는 그 질량하고 전하량을 갖다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측정을 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작은 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입자가 세상에 이렇게 작은 입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밀입자. 이 밀입자를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게 된 거야. 세상에 이렇게 작은 입자가 있을까? 더 작은 입자가 있을까라고 막 사람들이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입자 물리학이에요. 입자 물리학. 그래가지고 입자 물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가 있죠. 뭐 일본은 뭐 입자 물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우리나라는 뭐 발전이 별로 없어요. 따라가기 바쁘죠. 부끄럽습니다. 아주 세상에. 자, 그래서 이제 전자를 이제 발견했으니까 톰슨은 자기가 발견한 전자로 그러니까 작으니까 원자의 안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톰슨이 제안한 건 이렇게 이제 원자를 하자. 근데 이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떤 공간에 이 전자가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푸딩 모형이라고 그래요. 푸딩. 푸딩 뭔지 알아요? 먹어는 봤어요? 그래. 어디 파냐, 푸딩? 빵집 팔아? 난 뭐 안 먹는데. 이게 1897년도면은 보자. 우리나라 뭐 할 때지?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야. 조선 말기에 그 왕이 고종이었나? 순종이었나? 고종이었겠구나. 뭐 그랬는데 조선 말기 맞잖아. 그럼 이때 뭐 했어? 그 세국 정책 같은 거 있지? 그 서양인들이 오면 우리 문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를 꽁꽁 싸매고 이랬잖아. 지랄을 했죠. 맞죠? 그 왜 그럽니까? 받아들였어야지. 아니 진작에 받아들였어야지. 그래야 일본한테 안 먹혔지. 뭐 미국한테 먹히든가 딴 나라에 먹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아니면 잘 협약해가지고 이렇게 문물 받아들이면서 개화를 했었어야지 진작에. 그랬으면 일본한테 안 먹혔지. 먹히지. 난 그래 조선이 너무 싫어요. 역사에서 난 조선을 드러내고 싶어. 조선이 후대한테 남긴 건 딱 한 가지야. 재밌는 사극. 아, 남긴 게 뭐 있어? 경복궁 남겼어? 뭘 남긴 게 뭐냐고 뭐. 야, 니네 백자 있지, 백자. 한글.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고려였으면 그 사람이 안 나왔을까? 누군가는 만들었어, 한글은. 늦게 퍼졌지. 왕이 퍼뜨린 거 말고 싼 사람이 퍼뜨리게 퍼졌을 거야. 누군가는 퍼뜨렸어, 한글. 또 뭐 있어? 해봐. 거북선? 야, 그것도 그래. 이 세종대왕도 조선 초기였다. 맞잖아. 중기 후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500년 동안에. 아무것도. 물론 고려는 800년 동안에 말아먹었지만 그는 문물은 받아들였지. 그러면 조선이 너무 싫어. 그 문화재도 그래. 뭔 백자가 뭔 문화재는 그냥 사그릇이지. 사기 그릇이지. 청자는 돼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문화도 그렇고 웬 유교는 웬 유교. 공자 면제 따지고 앉았고. 너무 싫어 조선. 이 조선만 아니었으면 이게 푸딩 모형이 아니라 시루떡 모형이 되는 거죠. 맞잖아. 콩떡. 맞지? 콩떡 모형.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콩떡 모형 이러고 배웠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머리는 좋으니까 누군가가 뭘 했겠지. 근데 푸딩이 뭐야, 푸딩. 자, 근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모형을 얘기해도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1911년도에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러더포드는 핵물리학자예요. 1911년도니까 뭐 이제 방사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배우려나 모르겠지만 보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일을 했냐면 맨하튼 프로젝트. 뭐야? 핵 핵무기 그렇지.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핵을 1911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원자 폭탄이 1945년도에 터졌어요. 그럼 생각해봐. 2, 30년 안에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속도로 만들어낸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뒤 2, 30년 뒤는 또 몰라. 알았지? 아마 뭐 그때쯤 되면 대충 뭐 인공장기가 나와서 오늘 간 한번 갈까? 갈. 내일은 심장 하나 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전에 선생님이 죽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여러분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짐에 따라서 문제가 많죠. 그럴 거 아니야.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많아. 인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인간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 욕심이 생기거든. 내일 죽을 날짜 받아둔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근데 살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튼 이 러더포드가 뭘 했냐면 핵물리학자인데 이제 이런 거 알파선 이게 방사선이거든. 베타선, 감마선 이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부터 나오는 방사선이에요. 지금도 알파 베타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자연 방사능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정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를 알파 베타 감마를 한 거야. 마치 X선처럼. X도 정체를 몰라서 X라 그랬잖아. 근데 이 정도는 알았어. 지금 알고 있는 정체를 알려줄게요. 얘는 헬륨의 원자핵이야. 원자핵. 베타는 금방 찾아낸 전자고요. 요게 이제 빛의 한 종류예요. 빛의 한 종류. 자, 통합과학 할 때 뭐 그 빛의 종류에 감마선이 있다는 거 배운 적 있나? 응? 그런 거 없나?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통합과학 뭘 배웠니, 이게? 어? 중화반응 배웠니? 그 배워서 뭐 했니? 시험 봤어? 중화반응만 배웠어? 그러니까 근래에 생각나는 건 중화반응밖에 없어? 어? 우주 배웠어? 스펙트럼 안 배웠니? 그 스펙트럼이 왜 그렇게 선으로 나온다는 것도 안 배웠어? 어? 그거 안 가르쳐주면 뭐 했냐? 진짜? 아니, 교과서 읽어줄 거면 학원을 왜 다니게 하냐고, 대체. 아, 나 이 강사들이 좀 대가리 박아야 돼, 이것들이.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야, 강사면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여기 애들들이 다 젊은 애들들이, 아, 마음에 안 들어. 젊은 선생님들. 그냥 애들 데리고 놀고 그냥 교과서 읽어주고 끝내. 아, 그럼 뭐하러 학원을 다녀? 그냥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봐. 그게 더 재밌어. 강 선생님 얘기 듣는 것보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재밌는 영화 많이 보던데. 그러고 있어. 난 그거 너무 싫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얘기를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왜 지가 뭘 어디 가서 뭘 했다는 얘기를 왜 학생한테 해야 돼? 지가 어제 무슨 카페를 가고 뭘 처먹었는지를 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어? 지가 애니 있는지 없는지를 왜 애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아우, 난 진짜 젊은 놈 새끼들 하면 이상하게 학원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안 배웠지. 가르쳐 줄게, 나중에. 자, 알파선은, 알파선은 말이야. 이건 알았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다. 아, 이건 알고 있었어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그 다음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 라듐이라는 방사성 동위 원소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알파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 쭉 이게 슬릿이지 슬릿. 슬릿을 납으로 막고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거 다 납이야. 그럼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게. 알았지? 근데 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길목에다가 금박 아주 얇은 금박을 놓고 이 주변에는 전부 다 형광물질을 통해서 검출기를 갖다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형광물질 발라놓은 건 검출기라고 그래. 검출기. 자,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부가적인 얘기지만 이게 얇은 금박이지. 그지? 근데 금인데 맑은 금속박이라 그랬는데 그냥 실제로는 금이야. 금. 금을 썼어. 금. 금을 썼다고. 자, 왜 금을 썼냐 하면은 왜 금을 썼냐면 금이 가장 무른 금속이야. 뭐 납도 있지만 금이 좀 더 납은 좀 불순물이 그 당시에 많은 금속이었고 금은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금이 가장 물러요.
근데 이제 금속 박을 만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달해서 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뭐 머리카락의 1000분의 1까지 쪼개내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옛날에는. 얇게 어떻게 만들어, 그 당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기, 그 손으로 만들어야 돼, 얇게. 어떻게? 망치로 쳐. 금을. 근데 이렇게 쳐? 이렇게 치면 구멍 뚫려. 그러면 실험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하루 종일. 어? 하루 종일. 누가? 러더포드가? 아니야. 제자, 최드윅. 최드윅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그걸 핍니다. 실험은 러더포드가 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죠. 세상은 참 그지 같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기 대학 가보세요. 실험은 누가 해? 학생이 해. 논문은 선생이 써. 그러다 이름 올려주면 땡큐. 안 올려줘도 뭐라고. 아, 이 더러운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아주 더럽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받고 싶으면 어딜 가야 돼? 미국 가. 공짜로 갈 수 있는 기회 많아. 영국도 가고 한국에 남아있지 말라고. 알았지? 뭐 여기 의대 안 갈 거면 공대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공대 가면 일단은 석사 이상은 따야 돼. 그래, 명을 내밀지. 알았어? 그러다가 뭐 공부가 더 좋아지면 미국 가서 교수하면 미국 사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도 맞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좋으면 더 하는 거지.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옛날에 이 사람들은 그랬네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 절대. 절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선생님이 그 이제 있던 프로젝트 팀에서는 선생님 만드는 건 이제 그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인데 전자현미경 말고 엑스레이를 이용한 마이크로스코피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나중에 또 얘기해줬지만 그 팀이야. 거기는 이제 굉장히 클리어해요. 1년에 2번 정도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딱 들어와. 그러면 이제 책임 교수가 있어. 얼마 들어왔다. 우리 100만 불 들어왔는데 100만 불로 어떻게 나눠서 하겠다. 어? 니들 노트북 필요하면 얘기해. 새로 바꿔줘. 물론 내가 가지면 안 돼. 프로젝트를 팀에서 나갈 때는 두고 나가지만 필요하면 무조건 바꿔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클리어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핀셋을 한 번 잡아도 이름 다 넣어줘. 논문에다가 핀셋만 잡아 그건 아니지만 참가를 했으면 싹 다 넣어줘 논문에. 그래서 논문에 다 넣어주고 그래요. 당연히 넣어줘야지. 핀셋 잡은 놈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좀 특이했어.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대부분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어디 찍혔니? 여기에 막 찍힌 거야. 여기에 막 찍힌 거야. 여기 검출기에.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산란했다는 뜻은 여기서 띡, 띡, 저 반대편에 띡, 띡 이렇게 검출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얻어진 결론은 자,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이거 하나고요. 그럼 왜 얘네들이 산란이 일어나냐 이거지. 가운데 뭔가 있다 이거야.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가운데 뭔가 있으니까 산란을 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원자 핵을 발견을 하는데 이 원자 핵이란 놈이 어떤 성질이냐. 첫 번째,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왜 작아?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잖아. 얘가 만약에 원자핵 크다고 생각해봐. 원자핵 크면 어떻게 될까? 많이 산란하고 많이 튀어나갔겠지. 자, 그러니까 매우 작다. 두 번째, 자, 무르고 단단하다. 자, 무르고 단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무르고 단단. 야, 반대말을 써놨네 내가. 무르고 단단하다는 반대말이에요. 네, 무르고 무겁다. 무겁다. 자, 만일 무르지 않고 단단하다면 애들이 튕겨나가지. 맞잖아. 뭔 소리야? 무르고 단단 아니다, 아니다. 단단하고 무겁다. 오늘 왜 그러냐? 공부가 심각하다. 무겁고 단단하다를 내가 잘못 써가지고. 단단하고 무겁다. 아이, 참나. 아이, 진짜. 단단하고 무겁다. 무슨 자, 단단하고 물으면 박힐 것이고, 박힐 거 아니야. 왜냐면 알파가 입자니까. 입자 박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란이 안 일어나지. 그 다음에 가벼우면 밀고 나가겠지. 무거운 거지. 그 다음에, 자, 이게 옆으로 스칠 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쳤죠. 근데 얘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스치지 않고 바로 붙어버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같은 전기인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는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면 그러면 이제 여기 전자죠, 전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행성처럼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왜 핵이 플러스를 띠니? 라는 어떤 질문에 러더포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 핵이 플러스를 띠는 이유는 얘는 여기 안에 양성자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양성자가 발견됐으니까. 그럼 양성자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양성자가 이런 좁은 공간에 있으면요. 양성자 간의 반발 때문에 원자 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가 그럼 그 안에 전자도 있다? 뭐 멍청한 소리 하죠. 그래가지고 아까 그 러더포드 제자 누구예요? 체득이라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뭐라냐면 중성자를 발견해. 이름이 체드윅, 우윅 어렵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냐면 그렇게 얇은 막을 가지고 실험을 안 해요. 얇은 막을 가지고 실험을 안 하지만 헬륨 박판에 알파를 총괄시켰더니만 아무런 전기를 띠지 않은 어떤 입자가 튀어나와서 툭 하고 이걸 갖다 이제 뭐라 하면 전기를 안 띠네 그럼 중성자이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자, 중성자를 발견하는데 그러면 중성자들에 의해서 양성자 간의 반발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중성자가.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다 그 상쇄가 안 돼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상쇄가 안 돼가지고 그 다른 입자가 있지 않겠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다른 입자가 뭐냐면은 중간자라는 입자야. 그래서 1943년, 8년인가? 예, 일본의 핵물리학자가 발견해요. 그래서 중간자 발견했다고 노벨 물리학상을 주죠. 그래서 일본은 벌써 한 6, 70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던 나라야. 우리가 뭐 일본을 미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벨상을 3개나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몇 개? 0개. 노벨 평화상 있어요. 노벨 평화상은 과학자들은 안 쳐줍니다. 협회가 다른 거 알지? 빵개 말이 되냐고. 그래 놓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또 노벨상 받을 수 있잖아. 안 그래? 야, 일본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노벨상은, 아, 나 일본은 그 무슨 영업사원인가가 받았어. 영업사원인가 선생인가 아무튼 그래. 박사 아니야, 박사. 일반인이 받았어, 노벨상을. 노벨상은 과학에 기여하면 주는 거니까 박사만 받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난다. 무슨 회사원 같았는데? 회사원이었나? 네, 회사. 맞지? 회사원이 받았어, 회사원. 자, 그래가지고 중성자는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발견돼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중간장까지 발견. 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보게 되면, 자, 뭐 다 알죠? 양성자, 중성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전항의 비. 1대 1대,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 1대 1이지? 그러니까 중성원자는 전자와 양성자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개수가. 질량비. 자, 질량비를 보게 되면 질량비는 뭐 1대 1대 B를 따져보면 1대 1대 1804, 뭐 1839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무시하는 거죠. 질량을 따질 때.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든 10개든 뭐 100개든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신경 안 쓰는 거야. 전자 너무 작아서. 근데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비를 1대1로 놨잖아요. 이제 1대1로 놨는데 실제로는 살짝 차이가 있죠. 뭐가 살짝 커요? 중성자가 살짝 큽니다. 이거 고1 과학에 문제 나왔을걸? 안 냈니? 나왔지, 그지? 아유, 고1은 내요. 고1은 안 냅니다. 예, 가끔 또 미친 화학 선생이 되긴 하는데, 좀 때려줘. 이렇게 길 가다가 뒤통수 때려줘. 애들, 그리고 왜 내나 몰라. 미치겠어, 진짜. 아무튼 이렇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 그럼 삥 둘러서 전자. 이게 이제 헬륨이거든. 그럼 헬륨을 표현할 때 2, 4 이러잖아. 이 2가 뭐예요? 이게 원자 번호지? 금방 까먹었어요? 이게 양성자 수야. 근데 모든 원자가 중성 원자거든? 중성 원자니까 얘는 뭐와 같아? 전자 수와 같겠지? 4가 질량수예요. 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합해놓은 거야. 이 정도는 알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원소 기호로 표현해주고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아예 진도 안 나갔지? 네. 학원 몇 시간 들었지? 4시간? 3시간. 3시간? 얘네가 학교가 아이고, 중간고사 일정 나왔죠? 어제 많이. 어? 어제 많이. 그러니까 언제야? 22일. 문성 26, 27, 28. 26, 27, 28.
적어놔야 돼. 음성을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1번이죠. 예, 수소. 그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니까 2번 중수소. 양성자의 중성수소니까 3중수소 이렇게 돼요. 이런 애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래? 이걸 동위원소라 그래.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이에요. 그런 얘들은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보면 탄소도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고 그래. 알겠지? 근데 이 12, 13짜리는 원자량이 요 12짜리는 12가 맞는데 13짜리는 원자량이 13.0000 얼마가 돼. 그건 왜 그러냐면 원자량과 질량수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 내가. 다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원자량은 실제적인 질량을 탄소 원자 한 개가 가지고 비교한 상대적인 값이야. 알았지?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입니다. 이게 이제 35짜리가 있고요. 37짜리가 있어. 이게 지금 쓴 건 원자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동위원소라 그래. 근데 이제 얘네들이 75%가 되고 이거는 25%.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원자량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앞에서. 평균 원자량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비율. 시그마죠. 합을 갖다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짜리가 0.75, 37짜리가 0.25.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이게 35.5가 계산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 평균 원자량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평균 분자량이라고 있어.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평균 분자량은 혼합물일 때 평균 분자량이고, 여기는 이제 동일한 원소, 이원소, 동일한 원소든 뭐든 간에 동위원소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평균 분자량은 분자량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해줘가지고 그거 다 곱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CL이 있어. CL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평균 원자량의 합.
아까 CL이 뭐뭐 있었어요? 원자량이 35도 있었고 37도 있었지. 맞지? 근데 CL2면은 35짜리야, 그러니까 35하고 35가 만나서 CL2로 이룰 수도 있고 37하고 35가 만날 수도 있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CL2로 가능한 분자량은 두 가지의 동위원수를 가지고 있는 염소인 경우에는 일단 70 가능하죠. 분자량이 72 가능하죠. 72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가능한 분자량이야. 알겠지? 근데 가능한 분자량인데 애들이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비율이 있냐면 지금 35짜리는 4분의 3만큼 있고요. 37짜리는 4분의 1이 있고요. 35짜리가 4분의 3이 있고 그다음에 30짜리는 4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확률은 배웠을 것 같아요. 확률하고 계산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존재 비율은 확률이야.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이다. 자연계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70짜리는 4분의 1과 4분의 3과 4분의 3을 곱하면 얼마에 해당해? 16분의 9가 비율이에요. 얘는 16분의 3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16분의 또 3이 될 것이고 74는 1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문제는 분자량 곱하기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비율을 합이래. 그러니까 이게 70짜리는 얼마 있어요? 16분의 9가 있고요. 더하기 72짜리죠. 72짜리는 16분의 3인데 16분의 3, 16분의 3이 또 있잖아. 72는. 그 16분의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6이 돼야 돼요. 그 다음 74짜리는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아까 평균 원자량이 얼마이니? 35.5였나? 그지?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돼? 71이 평균 원자량이 돼요. 같은 값이에요. 되나 한번 볼까? 70, 뭐뭐 있지? 70짜리가 16분의 9였고, 더하기 72짜리가 16분의 6이었고, 74짜리가 16분의 1이었어. 아, 70일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 주는 게 평균 분자량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이와 같은 평균 분자량 또는 평균 원자량들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지금 이거 있어요.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자, 한번 풀어봐. 문자로 되어 있지만 풀기는 어렵지 않을 거야.
음. 음. 또 봤어요? 한 문제라도? 첫 번째 문제 해볼까?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렵지? 문자로 나와서 어려운 거야. 먼저 기억 보기부터 보세요.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여러분이 풀고 보자. 평균 원자량. 일자리가 A%니까 100분의 A 더하기 2자리가 B%니까 100분의 B 더하기 3자리가 100분의 C. 이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자, 이걸 갖다 이제 간단히 하면 얼마가 나오니? 100분의 A 플러스 2B 플러스 3C가 되겠죠. 기억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은 이런 거야. 분자량이 5인 경우. 분자량이 5인 경우는 2 더하기 3도 5고 3 더하기 2도 5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비율은
2 더하기 3, 100분의 2, 3이 얼마니? 12지. 100 곱하기 b에다가 곱하기 100 곱하기 c. 알았지?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돼. 그런 경우가 두 개잖아. 2 더하기 3, 3 더하기 2니까. 분자량이 6인 거. 6인 거는 3 플러스 3만 딱 6이야. 알겠어요? 그럼 얘들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 100분의 c 곱하기 100분의 c가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을 갖다 이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만은 지워지고 c 하나 지워지고 이 값은 c분의 2b야. 그럼 b가 커요? c가 커요? b가 크다며. 그지? 그럼 얘는 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죠. 왜냐면 c분의 b가 1보다 큰 값이니까. 알았지? 니네 맞는 이거. 자, 이것은요, 1몰의 H2 중 분자량이 3인 수소의 전체 중성자 수를 물어봤습니다. 중성자 수예요. 분자량이 3인 애들. 1몰 중에 수소의 분자량이 3인의 몰수를 먼저 구하고 그 몰수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중성자 수를 곱하면 되겠네. 분자량이 3인 건 1, 2, 2,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1몰 중에 A분의 100분의 A 1, 2잖아. 곱하기 100분의 B 곱하기 2는 해줘야 돼. 자, 그럼 분자량이 3인의 중성자 수 몇 가요? 분자 한 개당? 분자 한 개당 몇 개 있어? 분자량이 3인 것 중에 중성자가 한 개 있지? 한 개잖아. 곱하기 1. 또 1몰 중에 HF 분자량 20. 20인 경우는 뭐만 20이야? 1, 19만 20이야. 근데 이제 얘는 동위원소가 없으니까 플로리는 그대로 수소 100분의 A만 해주고 이 분자량 20짜리가 이렇게 돼. 그다음 곱하기 이게 몰수예요. 분자량 20인 1몰 중에 몰수. 그다음 HF의 중성자 수가 몇 개야? 10개네. 10개. 맞잖아. 여기만 중성자가 있잖아. 1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100 지워지고 AA 지워지고 얼마 나와? 500분의 B 나와요? 500분의 B. 자, 이렇기 때문에 기출이 어려운 거야.
내가 지금 어려운지 알겠지? 지금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동위원소가 중킬러 문제입니다. 네, 알았죠? 특별히 숙제는 없고요.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예, 그리고 뭐 시간 나오면 뒤에 있는 문제들, 교재 문제도 풀어보면 됩니다. 자, 히스토리. 그렇습니다.